안녕하십니까. 제2장 가치 기반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일반주의적 사회복지 실천의 지식 기반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회복지는 아주 마이크로한 어떠한 심리적이고 또 개인적이고 대인관계적 측면부터 시작해서 조직이나 행정, 지역사회 또 그것이 간접적으로 또는 정책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사회복지 실천을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르가 굉장히 남고 또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바는 그렇더라도 개인적으로 개인적 사회복지사라고 본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포괄적으로 접근을 하지만 거시적인 측면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포괄적으로 하지만 미시적인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회복지는 네트워크, 연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통합적인 존재고 인간의 변화라는 것은 이렇게 통합적 심리사회적인 어떤 두 가지 관점, 듀얼 포커스의 어떤 그 인간 사회복지의 어떤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실천 현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책을 만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시적으로 심리치료적인 기술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늘 우리는 통합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회복지는 굉장히 가치 기반적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 무엇이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를 하고 있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시켜서 보육원이라든지 아동 양육시설이나 그룹보호원에 보낸다. 지금 당장에 그 아이의 어떤 생존권을 위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어떤 때 보니까요, 우리 이제 이쪽 일을 많이 했던 선배님이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자기가 친권을 박탈해서 시설에 보낸 경우가 한 100건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15년 뒤에 보니까 그 때렸던 아버지가 다시 데려다가 키우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는 딜레마를 느꼈다는 거죠. 우리 현대사회에 외국의 그러한 어떤 양육이라든지 그 가치가 들어왔지만 한국 사회에 아직 그 문화가 아직 정착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사회복지의 실천이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의 결정을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쪽에 윤리적 딜레마, 가치 문제가 참 있더라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사회복지는 어떤 가치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가치 측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두 번째 장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용들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실천 기술의 가치 변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기술의 윤리적인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윤리적인 실천에 있어서 음, 내용들을 보면 어떤 면에서는 사회복지사의 모든 의사결정은 윤리적인 이슈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윤리라는 것은 가치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와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인데 가치와 윤리는 좀 비슷하면서도 약간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 가치라는 것은 좋은 것 또는 바람직한 것에 대한 개인의 가정과 신념 그리고 판단의 반항과 기준을 가치라고 한다. 좋고 바람직한 거. 이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신념, 어떤 방향, 이런 가치라고 그러면 윤리는 조금 더 구체적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 맞는 것에 대한 규범. 그래서 사회적 태도나 행동의 원칙 및 결정의 지침이 되는데, 실은 이제 도덕적으로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 실천 현장에서 조금 더 어떤 것이 맞느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의 원칙이 맞느냐 아니면은 조금 더 비밀 보장을 지켜주는 거라든지 등등등 이렇게 조금 더 가치를 세분화한 실천 현장에 관련된 거 옳고 그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규범에 관련된 것들 약간 비슷한 개념이지만 이런 측면들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전문가는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우리가 그 윤리가 있는데 개인에 대한 존중과 개인적 서비스의 윤리에 대해서 철저한 존중과 윤리 의식을 가져야 된다. 또 전문가로서의 온정적 어떤 개입주의를 개입을 주의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공적 책임성의 원리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띠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보면은 그 우리가 이제 온정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가 불쌍히 여기어서 클라이언트를 도와주는 것을 좀 온정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온정적 개입을 주의해야 된다는 뭐냐면 그냥 불쌍하고 그냥 불쌍한데 그걸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권리로서 당당한 삶의 권리로서 어떤 한다든지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원하고 있고 또 이 서비스가 정말로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해야지 불쌍하다고 준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회복지는 좀 객관적이고 냉철한 측면. 그래서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따뜻하게, 그다음에 손과 발은 빠르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회복지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머리는 냉철하게, 가슴은 따뜻하게, 손과 발은 재빠르게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상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사회복지협의회의 윤리 강령의 핵심 가치와 윤리 원칙을 보면요. 핵심 가치로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서비스, 사회복지사의 궁극적 목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사회적 문제들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 중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사회적인 문제를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회복지가 복지가 아니고 사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많은 사회적으로 발생된 어떤 사회 문제로서의 어떤 복지 문제를 좀 다루고 있다는 것. 그다음에 사회 정의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한다. 사회복사는 사회적 불의와 대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그 잘못된 정책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규칙이라든지 또 사회가 어떤 불의에 의해서 많은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또 불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일에 사회 정의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 자체로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 이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항상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존재 자체로.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자신과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존중하게 생각하고 존엄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변화가 달라질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어떤 존엄과 존중과 희망의 정도만큼의 클라이언트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어떤 태도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연마하고 이렇게 믿음을 갖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복사는 타고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을 해야 된다. 사회복사는 저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실은 여러 가지 어떤 미시적인 접근 가운데에서 실은 관계의 문제거든요. 부모와의 관계, 또는 나와 어떤 직장에서 관계, 친구 간의 관계, 또는 뭐 이렇게 관계 문제에 많이 다뤄서 실은 미시적인 접근이다 그러면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상담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관계가 잘 개선되도록 그러면서 어떤 환경을 변화시킨다든지 체계론적 관점을 가지고 개인의 변화와 환경의 변화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사회복사는 인간관계가 가진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 신뢰성. 사회복지사는 신뢰받을 수 있게 행동해야 된다.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신뢰하는 정도만큼의 클라이언트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그 자신과 클라이언트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능력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실천 활동을 시해야 하며 자신의 전문적 기술을 개발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계속해서 대학원도 가고 또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계속하기도 하고 끊임없이 독서를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사회복지사는 자기의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의 능력의 향상만큼 클라이언트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 측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진짜 윤리적 딜레마가 있는데요. 사회복지적인 윤리적 딜레마는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윤리적인 그 딜레마의 내용을 보면 직접적 개입과 관련된 갈등 보면 비밀 보장이라든지 자기결정, 원정주의, 진실의 의무 등 어떤 가치를 우선 가치로 할지에 대해 갈등이 생긴다. 그러니까 어떤 실은 뭐 비밀을 보장하지 않아서 또는 뭐 진실을 의무하니 각각의 것을 위반하기보다는 실은 사회복지 현장은요 중요한 가치 간의 충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한 10대 청소년이 왔어요. 사회복지는 비밀을 보장해야 되고 자기 결정을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와서 나는 5개월 됐는데 낙태를 하겠다. 비밀을 보장해주고 나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주겠다. 근데 사회복지사는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과 비밀 보장뿐만 아니라 그 사회복지 전문직 가치보다도 더 큰 우리 사회의 가치가 뭐냐면은 생명을 존중해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또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주 배우자인 우리 사회에 청소년이 와서 낙태를 했는데 사회복지사가 낙태를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만약 그걸 알았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한테는 고지해야 될 의무와 생명을 존중해야 될 의무와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 간에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럴 때 충돌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가 우선하는 가치냐 이것에 대한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에서는 이 문제를 다루는데 중요한 것은 하여튼 어떤 자기결정이나 어떤 비밀 보장보다도 생명을 지키는 것이 가장 더 우선하겠죠. 네, 우선하겠죠. 자, 정책의 프로그램 차원의 갈등은 간접적 사회복지 실천 영역으로 분배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갈등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 때 이번에도 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뭐 2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줘야 될 것이냐, 핸드폰 가기를 아니면은 선별적으로 줘야 될 것이냐. 지난번에 이제 재산 그 코로나 그런 관련된 비용을 어려운 사람한테만 줄 것이냐, 전 국민 줄 것이냐. 이것이 사회복지 예산이 한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직체 및 동료와 관련된 윤리적 갈등을 보면요. 조직의 일원으로 겪는 갈등, 조직의 가치와 전문직 가치가 상떨경쟁도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기독교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데 어떤 불교라든지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기관 간에서 어떤 그 규례했을 때 어떤 종교적인 갈등도 있고 내가 중요한 것은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어떤 그 서비스인데 조직에서는 한 사람의 깊이 있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갖고 한 세 사람한테 깊이 있게 주기보다는 100만 원 갖고 100명에게 서비스를 주기를 원해요. 그래야 실적이 많다고 보니까. 그래서 양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의 가치와 전문가로서 한 사람이라도 깊게 줘야 되는 가치 간의 갈등이 있겠죠. 또 조직원 간의 갈등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는요. 이렇게 굉장히 그 안에서 갈등들이 윤리적인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이 갈등이 생겨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년 화이노리터 협의회와 한국 지역사회 갈등 광주 지뷰를 하면서 갈등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회복적 서클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갈등이 있었을 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회복적 서클도 하고 비폭력 대화법도 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갈등 관리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그 사회복지 실천 과정과 윤리적 위시를 보면요. 최근의 윤리적 관심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뿐만 아니라 아닌 기관의 윤리적 경영 문화의 중요성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윤리적인 측면과 사회복지사 간의 어떤 갈제 충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주목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들이다. 클라이언트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복지사의 책임에 대한 사회적인 욕구가 증가로 사회복지사와 기관의 높은 인권 관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즘 클라이언트에 굉장히 인권이 향상이 되었어요. 물론 부작용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요. 아동학대로 신고를 많이 한 아이들 같은 경우가
자기 부모님이 조금 뭐 잘못된다 그러면 신고해버리겠다. 보육원 아동 양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요, 자기 이렇게 조금 뭐, 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어이, 나 존중하지 않느냐 하면서 신고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기의 인권을 존중을 하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실은 사회복지사나 기관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런 측면들은 조금 우리가 좀 같이 조금 고민하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져요. 인권의 감수성과 문화 감수성을 겸비한 윤리적 민감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개개인의 어떤 존엄성, 가치 이런 굉장히 중요하고 문화적 감수성이라는 건 뭐냐면 요즘에요. 이제 다문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모르게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제3세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화를 존중하기보다는 폄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한국 사람이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백인들한테 아주 굉장히 뭐라고 할까, 이렇게 많은 저기를 당하거든요. 인종 편애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또 다른 문화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요즘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 문화적 감수성,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지원센터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윤리적인 문제를 보면, 자, 보면은 이제 실천 단계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아닌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똑같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또 어떤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전략에 대한 걸 설정하셔서, 기관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대상과 주체에 의거해 제기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뭐 클라이언트가 제기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가 제기할 수도 있고 사회적인 문화가 실천과 기관이 윤리적인 문제를 제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지역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걸 뭔가 이렇게 인권을 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권 지킴이단을 파견해 가지고 잠깐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기도 하죠. 관점과 가정의 차이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사람들은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또 문제의 가정,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에 대한 사람들의 가정이 틀리고 또 가치에 따라서 체계간의 차이, 즉 뭐냐면은 체계라는 것이 어떤 집단도 될 수도 있고 조직도 될 수도 있는데요. 어떤 집단이나 조직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요. 그러니까 실은 이 윤리적인 문제나 어떤 신념의 문제, 이것은 신념의 문제는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갈등 조정 심리를 제가 사회복지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소중한 자기 신념이 침해당할 때,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념이나 가치가 침해당할 때 굉장히 어떤 좀 분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갈등 조정할 때 어떤 사람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셨는데요. 선생님에게 뭔가 중요한 것이 있는 것 있었는데 그 중요한 것이 여러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금 침해에 당한다든지 또 중요한 것이 존중이 안 된다니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이 굉장히 조금 화가 나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를 내고 분을 내면 다른 사람들은 왜 화를 내? 이렇게 하는데 화라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라든지 신념이 침해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존중해 주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과 저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념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면요. 그것을 합의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가치 윤리적인 문제가 어떤 삶에 있어서의 사회복 실천에 있어서 갈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치라는 것은 딜레마는 상충된 가치, 그러니까 중요하고 생각하는 자기결정과 생명 존중의 가치가 충돌한다든지 내지는 자기결정과 비밀 보장에 상충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복지 향상의 가치와 사생활 보호의 가치가 충돌할 때. 예.
예산 감소와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사회복사의 원칙이 상충할 때. 예.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사한테는 최대한대로 서비스를 주고 싶은데 학 기관에서 예산이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 사회복지사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같이 딜레마를 경험하게 된다. 자, 효과성, 효율성이라는 게 뭐냐면 효율성이라는 것은 적은 돈을 들이고도 많은 효과를 보는 걸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효과성이라는 것은요, 원래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의도한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어요. 그 100만 원을 가지고 각각의 10명의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매주 상담도 하고 또 놀기도 하고 또 어떤 좋은 어떤 직업 프로그램도 한다. 그러면 그 100만 원 갖고 10만 원씩 할당해서 한 10회기 해요. 그러면 효과성 측면은 굉장히 좋겠죠. 또 한 프로그램이 이런 프로그램을 했어요. 또 한 프로그램은요, 1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100만 원을 가지고 100명에게 100명에게 1박 2일 캠프를 했어. 100만 원 들고. 후원도 좀 받고 해가지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식사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교육도 하고 또 자원봉사도 연계해가지고 또 사람들에게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기관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100만 원 갖고 100개를 100명 줬다는 것이 효율적이잖아요. 근데 효과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과연 1박 2일 동안의 헌 서비스가 어르신들에게 그 프로그램이 끝나고도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겠냐 이거지. 1박 2일 탁 비쩍 끝나버려 말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런 측면에서 사회복사는 효과성을 따져야 될까, 효율성을 따져야 될까 이런 것들에 좀 고민이 많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충되는 충성심 때문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슈퍼바이자가 서비스 종결을 권하나 사회복지사는 서비스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슈퍼바이저 우리 위에 있는 과장이나 부장이 이 클라이언트 이제 서비스 그만줘. 더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 그런데 사회복지사 보기에는 지금 해버리면 제자리로 돌아갈 것 같아. 이제 그런 구간에 이제 어떤 실갱이 갈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와 가족의 서비스 요구에 대한 입장이 다를 때, 예. 우리가 그 클라이언트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는 나는 정서적이고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데 가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는 상담을 해보니까 어르신이나 집에서 서비스를 제가 복지 서비스를 받기로 하는데 가족은 도저히 치매 때문에 못 한다. 조금 시설로 보내줘.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상충된 가치로서 발생된 내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양한 어떤 그 문화적인 이슈들이 있는데 문화적 상대주의와 구성주의, 다문화 이슈가 참 이름 부르는데요. 문화라는 것이 각각의 옳고 그름이라는 게 문화적인 거에 따라 다르잖아요. 어떤 것이 그래서 옳은데 어떤 것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성주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실은 어떤 문제라는 것 자체가 있는 것보다는 어떤 주류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문제라고 그러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구성한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힘 있는 집단이 어떤 걸 문제로 규정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문화 이슈. 그래서 많은 어떤 주류의 일반 사람들이 필리핀이나 우리와 문화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문제로 했을 경우에 가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이슈로는 보면은 이제 국제사회복지협회의 윤리강령을 보면 사회복사는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별, 연령, 장애, 피부색, 사회계층, 인종, 언어, 정치적 신념, 성, 취향에 관계없이 최선의 원조를 제공해야 된다. 예, 원조를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사회복지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가 좀 맞지 않을지라도 한 인간의 생명을 잘 존중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장마가 와가지고 이게 강을 막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밧줄을 던져줘야 되는데 돌리면서 야, 너 종교가 뭐야? 나 불교야. 그러면 안 돼. 그거 그냥 떠내려 가본다든지. 또 밧줄 던진 사람이 불교인인데 또 떠내려 나간 사람이 기독교인이요. 그러면은 내가 종교 같은 사람만 던져줘야 돼. 아니라는 거죠. 이건. 그건 기본적인 종교적인 어떤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종교와 관계없이
또는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관계없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미국 사회복지협의회의 윤리 강령을 보면요. 사회복사는 인종, 국적, 피부색, 성별, 성취향, 연령, 결혼 여부, 정치적 신념, 종교, 장애 등에 기초한 어떤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여기서는 이제 차별 없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윤리 지침이 지금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요즘에 이제 다문화센터나 이런 데서는 사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실천적 문제 예방을 위해 모든 결정이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된다. 그래서 늘 윤리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윤리적인 측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가장 윤리적인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라든지 또 사회적 가치, 전문적 가치를 모두 고려해서 나가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리적인 결정과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보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그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시간에 이제 선택 과목 중에서 공부를 해야 되겠고, 지금 금년도부터 들어온 친구들은 17과목 중에 윤리와 철학 과목을 이제 공부를 중요하게 좀 다뤄야 될 부분들인데요. 클라이언트의 권리와 복지의 보호를 위한 측면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권리와 특권에 대한 시대적 정의를 좀 반영을 해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과 그의 복지. 그래서 그 사회복지라는 것은요, 하나의 어떤 긍휼이라든지 어려움 차원이 아니고 마땅히 누려야 될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적 보호, 관심의 보호, 사회적 관심과 개인적 관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 개인적인 클라이언트를 돕는 데 있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최소 손실의 원칙도 중요합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손상이 발생해도 영구적인 손상이 최소화되거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그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다 그러면 좋은 걸 선택하겠죠. 좋은 것과 좋은 것 중에서 더 좋은 거 선택을 내는데, 그런 것보다는 A도 보니까 손실이 좀 있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B도 손실이 있어. 그러면 조금 더 덜 손실이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덜 손실이 있는 선택. 그래서 최소 손실의 원칙도 우리가 하다 보면 실은 이러한 그 최소 손실의 원칙이 해당이 돼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 효율성과 효과성을 잘 고려를 해야 된다. 예. 그냥 무조건 효과만 할 것이 아니고 또 효율도 고려를 해야죠.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100만 원 준 것보다는 똑같이 효과가 있다 그러면 50명이 똑같이 그런 서비스를 줄 수 있다 하면 효율성 측면에 관련된 걸 할 필요가 있겠죠. 이거 고려가 필요하다. 양적 실적 위주의 평가 중심으로 진행되는 기관의 평가, 이런 경우는 딜레마가 있을 수 있겠죠. 효율성, 효과성과 관련된 사회복지의 갈등 경험, 이런 것들이 늘 있게 된다는 거죠. 이중관계. 과거에는 금기시 되었던 클라이언트와의 이중관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고, 가족주의적 정서가 강한 한국은 허용적 면이 굉장히 좀 크긴 하는데, 참 이중관계,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중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을 하나의 어떤 클라이언트가 아닌 어떤 친구라든지 아니면 애인 관계가 돼본다든지, 이런 경우는 이중 관계가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 그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주다가 만약 이 친구하고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이건 왜냐하면은 클라이언트로서 사회복서가 대할 때는요, 한 인간으로보다는 클라이언트로 무조건적으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로 만났을 때의 클라이언트는요, 한 인간으로서의 사회복사를 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상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상담 현장은 굉장히 받아주고 무비판 주고 하다 보니까 이 한 인간으로서도 이렇게 그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조금 이중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 자기결정권,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핵심 가치이고,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황이 고려해야 되는 게,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사이버 클라이언트가요, 나 예? 와가지고 나 누구 가서 죽여버리겠다 알겠어요.
죽여버리겠다는 나는 오늘 죽어버리고 싶어. 나 죽게 해주세요. 그래, 너 자기결정이니까 너 죽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자기결정권을 지키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타인을 아주 해하게 한다든지, 내지는 자기 목숨을 끊는다든지 이랬을 경우는 자기결정보다도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의사결정, 윤리적 의사결정에 그, 그 모델이 있는데요. 자, 만약 클라이언트 관점은 무엇인가? 사회복지사에서 나의 관점은 무엇인가?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나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존재하는 시각차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분명히 있겠죠. 클라이언트요.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 나와의 관점,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의 관점에 만약 차이가 있다거나 어떤 차이가 있고 그걸 어떤 선택이 필요한가? 어떤 실천 대안이 존재하는가? 각각의 행동 대안은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각 입장에 대한 어떤 논의가 가능한가? 결정한 해결책이 사회복지사로서 목표에 부합하는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원칙을 두고 윤리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러한 관점을 우리가 잘 상기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실천 단계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율리적 단계를 보면요. 접수 단계에서는 문제 파악과 서비스 지속도는 비밀, 의뢰 결정에서는 비밀 보장과 정보 제공에 대한 윤리적 위시가 발생하고, 클라이언트를 이제 만나갖고 문제가 무엇인지 사정 단계에서는 자료 수집과 문제 사정, 이런 단계. 클라이언트와 가족 등 주변의 인물들의 상충되는 기대와 의무. 계약 단계에서는 목표 설정 및 문제 해결 대안 제시, 선정, 계약 이런 것이 과제인데 이때는 자기결정권, 한정된 자원, 사회복사 역량, 공정한 분배, 진실성 이런 것들이 윤리적인 어떤 유시가 될 수도 있고, 개입 단계에서는 문제 해결 방법 실행, 모니터링이 있는데 이때는 클라이언트의 이익과 사회복사 이익, 사회복사 역량 이런 것이 딜레마가 될 수도 있고, 종결 단계에서는 목표 달성 평가, 사후 회기 또는 의뢰 검토 및 종결을 해야 되는데 이때도 이거 종결을 하려는데 클라이언트가 계속 받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기관에서 그만두라는데 이럴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드로프와 로원도 윤리적 실천 원칙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보니까요. 자,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지속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낸다. 당면한 문제에 관련된 사람들과 제도들을 찾아낸다. 사회적 가치, 전문적 가치, 개인적 가치를 비교한다. 당면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목적과 목표를 찾아낸다. 대안적인 개입 전략과 대상을 찾아낸다. 구체적인 목적에 맞는 각 대안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검토한다. 의사결정에 관여할 사람들을 결정한다. 가장 적절한 전략을 선택한다. 선택된 개입 방법을 실행한다. 개입 방법의 수용을 검토하여 예상 밖의 결과가 있는지 주의하고 부가적인 문제가 있는지 확인한다. 자, 이런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학자에 따라서 윤리적 결정 방법이 좀 다양하다는 거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또 컨그레스와 ETHI의 모델에서는 또 어떻게 하냐면, 자, 이게 이제 개인의 가치, 사회적 가치, 기관의 가치, 클라이언트 가치, 전문적 가치가 무엇인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생각해 본다. 윤리 강령상 규정이나 관련 법규의 판례를 그 상황에 맞게 적용할지 고려해 본다. 가정을 해본다.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그 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가정해. 만약 이렇게 A라는 결정을 내렸을 경우에 임신을 고등학교 2학년이 비밀로 해가 애를 낳고 싶다. 이렇게 왔을 경우 비밀로 했었을 때 어떤 결과가, 그 다음에 알렸을 때 어떤 결과,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거죠. 자, 확인해 본다. 누가 혜택을 받고 누가 피해를 받는지 확인해 본다. 임신 중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이는 좀 유익이 되겠지만 태아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결과로 본다. 최우선의 윤리적 선택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못하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또 해볼 수도 있겠죠. 또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드라프와 로젠버그의 윤리적 의사결정 모델에서는요,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자, 인간 보호의 원칙,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개인의 자율성, 독립성, 자유 원칙, 최소 손실의 원칙, 모든 삶의 질의 향상의 원칙, 모든 사람의 사생활 보호, 권리 보호하는 결정 원칙, 사회복사의 진실을 말하고 공개를 하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것이 윤리 원칙이 우선순위라는 거죠. 우선순위. 그러니까 생명이 가장 우선순위고, 만약 생명 보호하고 어떤 자기 결정이 맞닿아서 갈등이 생겼다. 그럼 뭘 결정해야 된다? 1번을 선택해야 된다. 또 어떤 경우는 최소 손실과 삶의 질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우선 보니까 두 개의 가치 갈등이다. 그러면 위에 거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즘 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차피 윤리적 갈등이라는 것은 이렇게 가치관의 충돌이니까 그 가치관의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윤리적 의사결정의 확인 작업으로는 논의는 공평성, 일반화, 정당성에 대한 질문. 다른 사회복지사도 당신이 선택한 방법을 택할 것인가? 유사한 상황의 클라이언트에게도 동일한 행동을 수행할 것인가? 자신의 결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정당할 수 있는가?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 오류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실천 오류에 대한 법적 책임의 예를 보면 동의 없이 실시된 치료, 부적절하고 부정확한 진단, 부적절한 치료,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는 경우, 전문가가 의뢰하지 않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자살 예방 기회가 있으나 무시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자살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3자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 잘못된 감금, 거주 시설에 있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뭐 공격적 구타라든지 클라이언트와 성적인 관계라든지 비밀 보장 침해, 뭐 방치명압적 개입 이런 것들, 부적절한 아동 보호, 아동학대로 의심된 사례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 등등등 이런 것들이 그래서 사회복지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서 다문화 실천이 굉장히 윤리적인 딜마의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그러니까 문화적 다양성. 요즘 우리나라 그 문화적 다양성이 굉장히 좀 극명화된 것 같아요. 이제 국가별 다양성도 있지만 또는 이제 연령별에 따른 세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다양한 문화의 갈등 때문에 요즘에 상당히 그래서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게 단순하게 또 국적뿐만 아니라 요즘에 연령 간, 성별 간 이런 거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대하여 유능하고 효과적인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사의 다문화 역량과 실천 기술이 요구된다. 그래서 다문화 사회 실천 이슈는 문화적인 접촉, 문화 변형, 문화적인 심리적 차원, 적응,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은 혐오적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동정과 연민의 입장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사회 성숙의 과정으로 인식하는 사람도 있다. 예. 그냥 차이가 있다고 해서 막 혐오해서 밀어버린다든지 그냥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고 아하 아니야. 사회 성숙의 과정은요 윈윈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저 사람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우리가 관점은 사회 성숙의 과정으로 점차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되겠죠. 다문화 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태도는 어떤 태도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인간 존엄이라는 기본적 가치 실현, 자조를 위한 인파워먼트 접근,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전 지구적 지역사회와 사회복지사 역할 이런 간에 조금 그래서 이제 꼭 그 사회복지라는 것이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제 지구촌적 사회복지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라든지 다른 더 어려운 그런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이 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실천 기술로 우리가 이제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먼저는 이제 문화적 융성이다. 즉 문화적 역량, 여러 문화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역량, 배움과 겸손의 덕목, 열린 마음과 융통성. 그랜트와 헤니스가 이야기했던 문화적 유양성을 지식, 정서, 기술적 역량으로 구분해서 다양하게 어떤 예를 들어서 다와 다른 문화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다양한 지식을 갖고 있고 그들과 정서적 공유를 하고 그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기술이 좀 필요한 거죠. 딜러는 문화적 유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기인식,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들의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거. 클라이언트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또 개입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문화적 요소가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개방적 관심과 세심한 경청이 필요하다. 딜러는 좋은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 따뜻하고 성실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것을 제안했다. 알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 자, 문화 간 의사소통에서는 포드는 문화 간 의사소통 시 지켜야 할 지침을 제시를 했고 상호 이해를 위한 노력, 마음을 여는 거, 서로 다른 견해를 연결하도록 하는 거, 통합을 통한 합의 추구, 관계 그 자체에 대한 초점, 의사소통 중 긍정적 관심 표현에 대한 학습 등등.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양성이라는 것이 정말 세대 간, 남녀 간, 이제는 지역 간 또는 남북 간 또는 국제 간 이런 것들인데 그런 요즘에는 이 다양성이
이제는 어떤 식의 이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하느냐가 이것이 실은 지구촌적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심이고 그것이 사회복지에서도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라는 것은 실은 가치의 시작에서 가치에 끝나는 것이 학문이다. 특별히 이제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문화적인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처음에 문제를 클라이언트를 접수할 때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의사결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가치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윤리적 갈등을 하기 위해서는 실은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의 요인 중에 하나가 가치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가치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늘 내가 어떤 나로서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편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나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회복지사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문화적 다양성이 중요한 것은 다른 것과의 서로 상생 요즘에는요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그 안 좋은 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요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 같이 살면서 서로 피해를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고 그래요. 치료 자체가. 그래서 옛날에는 암이 있어도 막 수술로 해서 째버렸는데 이제는 식이요법을 통해서 암과 함께 이것이 같이 나한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도 실은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떼어놓으면요. 그것이 우리한테 너무 공격적이래요. 서로.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늘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2장 가치 기반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오늘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